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심취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전까지의 저의 교육관에는 없던 것들인데 최근에 갑자기 얘가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발제라고 하면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발제 하잖아요. 책 한 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 한 권을 한 사람이 그냥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부분을 맡아가지고 와서 발제를 하고, 이 발제들이 다 종합이 돼서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이 책 한 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교사가 학생에게 다 가르쳐주고 다 이끄는 게 아니라, 또 학생에게 그냥 맡겨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교사도 학생도 각각 나름 세계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발제해 오는 겁니다. 각자 발제해 온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이걸 하나로 버무려 가지고 다 함께 세계를 확장시켜,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교육이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교사와 학생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교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분량의 발제를 하는 사람이죠. 많은 분량의 발제를 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주의처럼 그냥 학생이 다 공부하는 거야 하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만 많은 분량을 발제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분량을 발제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의 영역도 분명히 남아있는 거죠.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겠지만은 교사 역시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 다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굉장히 참신하게 바라보는데, 요거를 포개어지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포개는 겁니다. 각자가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포개졌더니 이게 하나의 커다란 전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또 발제주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교육 실천 배경에 깔려 있는 또 철학적인 베이스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 진보와 보수가 깔려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제 너는 진보적인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진보적인 교육자냐 보수적인 교육자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되죠. 교육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교육은 어쨌든 간에 미래지향적이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야. 즉 교육자가 자기들의 살아왔던 세상,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 자기들에게 적합한 세상을 이 아이들에게 강요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교육관들을 통해서 봤지만은 절대로 옳은 지식, 절대로 배워야 될 만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그거는 또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배운 사람이 직면하게 될 세상, 배운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와 쓰임새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교육에서 옛 것을 계속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교육자는 항상 자신의 시야를 미래를 향해서 굉장히 넓게 열어두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보다는 호기심과 탐구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학교에서 보면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가령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시야가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뭔가 거북함을 쉽게 느끼는, 그리고 그걸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그래서 세계가 꽉 막혀 있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보수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론 보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야를 과거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야를 과거에 두는 까닭이 내가 익숙하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에 저것들이 도움이 되고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것들의 상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실제로 진보주의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급진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진보나 보수나 같거든요. 진보나 보수나 같은데 진보주의자들은 세상이 현재 잘못된 까닭은 지금 변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옛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보수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자꾸 잘못되는 까닭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자는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과거를 탐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보수적인 교육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자신들이 그 보수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가치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계시는가를 되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보수적이야 이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를 거부해라고 하는 게 곧 보수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냥 완고한 겁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끊임없이 과거를 뒤져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지혜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안을 해야 그게 보수주의자입니다. 가령 공자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옛날 상나라나 서주시대 때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음악이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 공자가 보수적이 된 목적은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자는 그 당시 춘추 시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는 당면한 시대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진보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요. 그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수백 년을 거쳐온 전통을 되살리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보수적인 교육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교육자가 많은가 과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자보다 보수적인 교육자가 어쩌면 더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낙관론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가로막지 않고 뻗으면 미래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속도 빠르게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혹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을 찾게 됩니다. 즉 진보주의자는 달리기만 하고 보수주의자는 그 과정에서 주머니나 이런 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달리기만 하는 진보주의자뿐 아니라 조심스럽게 폭넓게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보수주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나는 달리는 게 싫어,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거를 보수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저의 교육관 속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나의 교육 활동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네,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하면서 그 속에서 작동했던 자신의 교육 철학적 베이스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교육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 교육 활동의 베이스가 되었던 어떤 사고의 체계를 정리해 봅니다. 거기에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기능주의 꼭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막 무작위가 아니라 몇 가지 관점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점들 간의 관계를 한번 세워봅시다.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가, 잘 조화될 수는 있는가. 자, 그 다음에는 필요한 건 뭐냐?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해왔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실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 가능한가? 아니면 도저히 정당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가? 그래서 내가 정리한 이
철학함의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의 나의 교육 활동을 반성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할 때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방법을 공부하던가 교육 내용을 넓히던가 하는 방향이 잡히겠죠.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수업 방법이라든지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그 가르칠 내용을 조사를 한다면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서울, 부산인지 목포인지 인천인지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차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승용차 몰고 갈까 운전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 속도는 어느 정도로 갈까 이거 먼저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사의 철학함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걸 다 마치고 나니까 뭔가 철학적으로 탁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학함은 바로 머리를 일단 한번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복잡하게 만들어서 흔든 다음에 거기에서 비판과 반성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들만 건져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교육 활동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잡힌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을 다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의 교육 실천에서 다른 사람들의 교육 실천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비판과 반성의 잣들을 들이대어야 하겠죠.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되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교육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지루한 강의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